아침 뉴스를 오늘은 장희영 한양대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장 교수님, 예.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국 감사라고 조국 국감이라고 말이 맞아요. 나올 정도로 민생 현황들이 지금 다 가려져서 뭐 하나도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에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예. 이제 20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오는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무려 713개의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713개의 기관들의 국감 중에 좀 기억나시는 거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이슈가, 조국 장관 이슈가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슈들은 분명히 또 숨어 있거든요. 그렇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러나 있어야 되는 게 숨어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매번 이렇게 국감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정감사가 뭐하러 타느냐, 네. 뭐 국회의원들 뭐 하느냐라는 그렇죠.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감 무역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예. 유독 모든 국정감사의 이슈가 다 사실은 연관을 굳이 시키자면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억지를 부려서라도 여야가 다 이제 이쪽 쟁점으로 끌고 가는데 오늘은 제외되고 있는 사실은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슈들을 조금 제가 짚어드릴까 합니다. 예. 네, 그 드러나야 되는 이슈들 중에서 먼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됐잖아요. 그 예. 파생 상품이죠. DL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 앞두고서 자료를 또 고의로 삭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연계 파생 결합 펀드라고 이제 굳이 풀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이것도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는 제가 그러네요. 오늘 보고 네, 싹 네. 삭제하고 얘기할게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인 것이냐 아니면 너무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하면 사기성이 있는 이거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상품이냐 논란이 많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은행 측에서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삭제했다고 완전히 복구가 불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을 해서 복구 중이고 네. 복구가 되는 대로 제대로 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그 DLF 관련 그 자료 삭제 정황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런 감사를 앞두고 네.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감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사에 임할 것인지 여러 내부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부 회의에서는 이러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토의했을 텐데 그 관련 자료가 싹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감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지웠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시기인데 삭제된 시기 자체도 금감원이 합동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삭제가 싹 됐어요. 예. 이것도 과연 우연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이고 내부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판매 관련 통계 자료도 사라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비난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은행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국감을 위시해서 지운 거는 절대로 아니고 지운 자료도 DLF 가입 고객 전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지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부 검토 회의를 하는 자료만 삭제를 한 거다. 회의 내용 자체는 굳이 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필요성을 봤을 때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이지 무언가를 은폐하려거나 뭐 필요한 자료들을 정황을 없애려거나 이렇게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문제는 하나은행의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돼서 조사 받을 때도 사실은 예. 관련자를 싹 삭제한 기록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그때도 지운 것을 복구해서 예. 제대로 밝혀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군요. 이번에도 삭제한 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이것도 이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렇죠.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두고 여야가 또 날선 공방을 세웠군요. 그렇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예. 먼저 짚어드리자면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서 부담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추가연가 연동제를 하면 물론 한전 측에서는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올릴 거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국민들이 부담 갖지는 않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고 심지어는 성인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관련돼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들 부담만 주는 것 아니냐. 네. 그랬더니
사실은 총괄 원가 도입 자체를 무조건 우리가 이걸 채택하겠다라고 예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살짝 발을 뺐어요. 그런데 뒤에 배경을 좀 보면 한전이 이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돼서 용역 보고서를 의뢰했다라는 또 기사가 있거든요. 이걸 네. 보면 아마도 총괄 원가 연동제는 도입이 될 거는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단계를 두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전기요금 인상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 예. 여당, 야당 간에 서로 현 정권, 전 정권 탓하는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반면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 때 풀어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에 1조 원의 손실이 왔고 예. 그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난 것이다라고 서로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모든 이슈들이 다 우리 삶에 밀착된 생활 그러니까요. 밀착형 이슈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이슈도 참 중요하잖아요. 중기부 감사에서는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 그리고 52시간 도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현안들이 또 다뤄졌다고 하는데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골목상권 하면 이제 요즘엔 드라마 소재로 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대기업에서 대형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그냥 이렇게 슥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공방입니다. 여기 그렇죠. 사이에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이 들어오고 뭐 차원 네. 노브랜드 출전 과정에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런 거를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마트가 연제구 지역 상인회와 작성한 합의서가 있는데 네. 합의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같이 합의서에 하는 이제 그분들에게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것 예. 자체가 합의서에 드러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합의서와 상관없이 합의서 내용 유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수십억을 건넸더라면 네. 이거는 지금 뭐 김영란법에도 위배되는 위배되죠. 것이고 예. 제3자 뇌물죄에도 들어가고 청탁금지법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마트 측에서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 살리기 협회가 최근 검찰에 이마트와 관련 상인들을 이 부분에 조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검사를 촉구해 놓은 상태고요. 네. 이마트 측은 대가성 있는 자금은 절대로 아니고 향후에도 지역 상인과 잘 협의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 52시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 52시간은 여야 공통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어요. 예.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 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주 52시간제 자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자체가 네. 근로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한 반면에 여당 측에서는 주 52시간제는 좋으나 이게 그러니까 작은 기업과 큰 기업 사이에 그렇죠. 간극이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금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이게 제대로 연동이 되지만 네. 근로자가 적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박영선 장관이 충분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먼저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 여러 나라들. We have a very big push on to have auto plants and other plants, many other plants. You're not being singled out, believe me. Mary, I promise. Okay.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도 자국으로 속속 복귀하는 상황. 우리 정부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애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국내 환경과 조건으로는 유턴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부지를 주겠다 이거 갖고는 사실은 매력이 없는 거죠. 기업들이 돌아오기에. 결국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제조업 유턴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제조업 해외 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줍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겨냥할 유턴 기업. 그 현주소와 방향을 점검해 봅니다.
네, 기업들이 유턴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활력이 돌겠죠. 소장님, 유턴 기업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유턴은 사실은 우리 그 부메랑 있잖아요. 예. 네.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메랑과 비슷합니다. 이제 부메랑이라는 건 목표물을 향해 회전하고 날아갔다가 여의처럼 다시 원위치로 그렇죠.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값싼 노동력이 이제 장점인 뭐 중국이나 베트남 증지로 이제 틀었어요, 방향을. 틀었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이제 돌아오는 회귀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2013년 8월에 관련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이제 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네. 앞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뭐 부지를 제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예.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이제 개정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나갈 때 나갈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이 유탄한 기업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과 비교하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 규모 차이가 많이 차이는 나요.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 최근 6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개수를 좀 따져보면 총 우리나라는 64개에 불과합니다. 유턴법이 시행된 이듬해였죠. 2014년에 22개로 가장 많은 기업이 그나마 국내로 돌아왔고 네. 이후에는 1년 동안 뭐 적게는 4개 기업, 많게는 뭐 10개 남짓 예. 기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이 8월 말까지 12개 기업이 국내로 이전을 했는데 네. 그럼 어디에서 과연 왔을까? 이걸 좀 따져보게 되면 네. 중국에서 64개 가운데 중국에서 유턴한 기업이 59개. 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네요. 10개 유탄한 기업 가운데 9개 정도가 중국이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 뭐냐? 예. 처음에는 중국은 이제 값싼 노동력을 네. 인건비를 자랑으로 해서 가봤더니 근데 중국도 사실은 해가 지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만만치가 않군요. 예. 그리고 거기 갔던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크게 어떤 그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지 못한 제조업들이 많이 유턴을 했다더라. 네. 예를 든다면 뭐 주얼리를 만든다거나 신발을 만든다거나 네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외국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해외 시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돌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안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는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법 시행된 지 예. 지금 뭐 6년 차인데 예. 그러면 해외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의 속내는 뭘까?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예.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일이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 15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96%가 네. 지금 이제 국내 유턴 계획이 없다. 네. 다만 한 2곳 정도가 이제 이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사실 해외 사업장을 둔 이유는 일단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래서 네. 해외 공장 가동은 해외 시장 활로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응답이 77%였어요. 예. 가장 큰 이유였고요. 네. 그 뒤를 국내의 높은 임금 부담이 좀 컸다라는 점, 그리고 네. 이제 국내 노동 시장이 좀 경직돼 있다. 연공서 열식의 횟수가 되면 연차가 많으면 이제 고임금 구조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성공 사례가 많으면 다른 기업들도 한번 우리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64개의 기업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잘 조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못해요. 예. 그 뭐 정부가 유탄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공장 부지 알선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총 64개 기업이 유턴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냐? 네. 38개 정도예요. 네. 이렇게 뭐 부품 꿈을 안고 국내로 공장을 이전을 하긴 했지만 10곳 가운데 4곳은 지금 폐점 상태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는 왔지만 지금 국내 여건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고요. 여기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등의 영향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이 경기의 정점이었어요. 예. 이후로 지금 2년 넘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네. 지금 뭐 유턴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국내 중소기업 전부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유턴기업만 더 어렵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요. 지난해 유턴 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는지 자료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유턴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내용 중에서 보면 인센티브 강화 등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턴 기업 종합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일부가 통과했고 대부분이 지금은 아직은 잠자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골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일단 유턴 기업이라는 정확한 이 인정 범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적어도 해외 공장이 있으면 해외 사업장의 절반 이상, 네. 50% 이상은 축소하고 우리나라 돌아와야만 유통기업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25%, 4분의 1만. 그렇습니다. 4분의 1만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유통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유통기업의 대상 업종이 주로 공장 부지를 갖고 있는 제조업에 국한돼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이 지식 서비스 산업, 이 인력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서비스 산업이 이제 추가됐고요. 또 세 번째가 입지와 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이 개선이 됩니다. 네. 종전에는 그래도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규모가 상시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20인 이상으로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네. 현재는 1년까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간 확대가 되고, 이외에도 이제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게 깎아주는 게 굉장히 컸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내로 복귀를 할 경우에 한해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이전할 경우 5+2 첫 5년 동안은 법인세 100%를 깎아주고 네. 이후 2년간은 법인세 절반을 이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이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그 내용을 먼저 살펴봤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해외 진출 23년 만에 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국내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스마트 팩토리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전략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 유턴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제조업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죠.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각종 유인책으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이 5년 전 제품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조 3,600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GE, 포드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속속 본국으로의 복귀를 선택해서 지난 2017년의 경우 미국 제조업 신규 일자리의 약 55%가 유턴 기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를 만드는 한 대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에 새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지난 8월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최초의 국내 유턴 사례인데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의 유턴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기업이 돌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쪽에 비싼 인건비를 감수하고도 충분히 생산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만드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핵심은 결국은 사업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초점도 개별 기업을 어떤 기업인지 돌아와라. 내가 혜택 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이 있고 그럴 때 어떤 기업들이 돌아오면 어떤 혜택을 우리가 주었을 때 이 기업들한테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라는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기업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유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고용한 인원 건수가
지금 뭐 3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해외 이 근로자들이 네. 이게 한 10%만 회귀한다 하더라도 30만 명. 예. 그렇죠. 30만 명이면 올 한 해 목표치를 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한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활발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국내 생태계가 맞아야 돼요. 네. 해외로만 빠져나가고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측면, 투자 측면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이제 분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경제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굴재 대기업들이 핵심 소재 한두 개를 이제 해외 기업에 그리고 의존하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 이런 값비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국산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좀 꾀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